CT 많이 찍으시면 안 된다. CT를 찍을 때 넣는 조영제가 암세포가 좋아하는 그 먹이가 된다는 사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식이요법 이전에 건강검진 불필요하게 맞지 마라. 위암 환자들이 가장 많이 이제 드시는 게 거든요. 그걸로 이미 많이 좋아지셨고, 간암이나 콩팥 환자들이 드시는 게 녹즙이에요. 유방암 환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먹어야 될 거는 채소과일식이다. 뭐 채소과일식 하면은 뭐 비타민 12가 안 되고 단백질 흡수율이 낮고 그렇지 않아요. 이미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믿음을 좀 갖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완전건강상담소 저자 조승우 한약사입니다. 현재 저는 인천 송도에서 한약 전문 약국인 예방원을 운영하며 상담을 통해 한약 조제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채널로는 유튜브 예방원과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암은 정말 왜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암을 이거를 완치시킬 수 있느냐. 참 부정적인 얘기를 잘 안 드리는 강연자고 저자긴 한데요. 제가 지금 40대 중반이니까 한 인생의 절반을 살았다고 보면 90세에서 100세, 약 50년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도 암은 정복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 제약회사 구조는 안 바뀔 거라고 보거든요. 이미 1970년, 80년대에 미국에서 수십조의 돈을 암 정복을 위해서 붓고 나서 내린 결론은 현대의학으로서 인류는 암은 정복하기는 어렵다. 결론은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전환이 됐냐면 식생활 습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결론을 얻었어요. 근데 지금도 식생활 습관에 강조되는 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치료법만 나오죠. 어떤 치료법? 병원이 돈을 벌 수 있는 치료법, 제약회사가 돈을 벌 수 있는 치료법들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재 제약회사, 즉 전체적인 제약 매출의 1위부터 10위까지 대부분이 항암제, 그 다음 뭐 자가면역질환제, 현재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급상승하고 있는 게 당뇨치료제, 여기에 이제 당뇨약으로 어부지리로 얻기 시작했던 비만 치료제, 이런 것들로 다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결국 다 뭐냐? 약물이죠.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사야 되는. 하지만 이 암은 우리 현재 즉 1900년대에 등장했던 건 아닙니다. 이미 인류 문명이 시작되기 때부터 뭐 그리스 로마 시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단군 할아버지 시대, 왜냐면 문자가 기록되기 시작할 때부터 인간에 대한 해부와 인체 생리학은 시작됐기 때문에 기록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재밌는 건 세가 넘은 건강한 몸에서도 암세포는 발견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천 개의 암세포가 매일 우리 몸에서는 생겨난다. 그런데 뭐에 의해서? 면역 시스템에 의해서, 균형에 의해서 이게 사라졌다, 생겨났다를 반복하는데, 이 면역력이 균형이 무너지고 외부 자극에 의해서, 어떠한 특정 요인에 의해서. 근데 현재 그런 것들은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고, 많이 잡아도 10%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아주 60, 70% 많게는 90%까지는 후천적으로 오랜 동안 주어진 생활 습관이나 식생활에 의해서 주어진다, 생긴다. 즉 암세포가 계속 분열돼서 3cm 이상 자랐을 때 CT나 MRI로 이게 추적 관찰이 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조건 수술, 떼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항암요법, 방사선, 현재 이게 표준 3대 요법입니다만 모두 다 암을 완치할 수는 없다. 그래서 완치라는 말은 더 이상 쓰지 않는다, 의학계에서도. 다만 지켜본다. 그래서 5년 생존율도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게, 유방암이 5년 완치됐더니 그 다음은 자궁암이 전이 돼가지고 나오고, 자궁암 또 했더니 그 다음은 또 뭐 방광암이 생기고,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20, 30년 동안 암 투병만 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이미 너무나 많은 통계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저는 계속 말씀드리죠. 현대의학이 제시하는, 물론 통합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고, 뭐 전인의학,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르침을 많이 받았던 전인의학에 대해서, 즉 몸과 마음에 대해서 하는 병원들도 있고 의사들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1% 정도에 불과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나머지는 제약회사가 공급하는, 그래서 그 논리의 자본주의, 산업주의, 의료 산업에 의해서 돌아가는 구조 속에서는 암은 완치가 안 됩니다만, 자연 치유력에 중점을 집중하고 했던 많은 과학자, 의료인들이 이미
그 데이터를 쌓아놨단 말이에요. 정말 많은 곳에서.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이라든지 MD 앤더스 암센터도 그래서 자연 치유력에 대해서 높이 봅니다. 그래서 한약을 같이 병용 투여하기고요. 항암 환자들에게. 근데 우리나라는 한방 분과가 아예 국립암센터에 들어가지도 못해 있어요. 아직까지도. 당연히 병원 가면 한약 먹으면 안 된다. 몽산 먹으면 안 된다. 다 안 되는 거죠. 채소 과일도 못 먹게 하는 이유 중 그거니까요. 하지만 분명히 이미 암을 받아들이고 왜? 암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중 하나니까. 근데 이게 인위적으로 생긴 거를 깨우치기만 하면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자연 치유력을 돌이켜주는 거는 채소 과일로 돌아가는 이유인 겁니다. 우리의 식생활 습관이 지금 비약적으로 육류 섭취가 너무 늘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발암물질을 계속 먹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편한 진실이지만 계속 강조드리는 커피, 우유, 계란 이러한 동물성 식품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계속 먹고 있는 술, 담배는 발암물질인 건 당연하지만 커피가 몸에 좋다는 건강정보가 지금도 너무나 많아요. 발암물질이 들어있고 커피는 알고 나면 먹을 수 없다라는 그래서 제 영상들을 좀 찾아보시면 조승환 약사 커피를 찾아보시면 그걸 보시면 커피를 많이 줄여야 되겠구나 하루 한 잔까지만 먹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것만 해도 바뀝니다. 그것만 해도 매일 생기는 그 싸움을 갖다가 우리가 면역력 즉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혈장 이런 애들의 힘을 늘려줄 수가 있어요. 실은 암세포는 자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암을 너무 싸워야 될 대상으로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매일 내 몸에 생겨나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사라지는 애들 세포는 계속 생성되고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몸은 평균 60조기에서 100조기의 세포가 있는데 그리고 혈액 정말 중요하죠. 이 혈액이 약 100일에서 120일 정도 되면 계속 생성이 되는데 사라지고 골수, 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암세포도 그 많은 세포 중에 하나로서 생겨났다 사라지는 거다. 그래서 죽었을 때 내가 죽을 때도 정말 특별히 아픈 것 없이 죽었어도 내 몸엔 암세포가 있을 수 있는구나 라는 관점을 먼저 잡아보신다면 반드시 완전 치유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식이요법 해가지고 참 썸네일이 많이 돌아요. 그럴싸하죠.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암세포를 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친구라고 생각하기에도 좀 무섭죠. 하지만 내 몸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몸의 일부. 굶겨 죽인다라는 관점보다는요. 불필요한 것들은 없어지고 새로 생겨난다. 그 관점을 잡으시라고 제가 앞서 관점을 강조드린 이유예요. 그래야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식이요법을 할 수 있거든요. 암세포가 좋아하는 게 포도당이죠. 포도당. 그리고 포도당은 탄수화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CT 많이 찍으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영상들이 많이 떡상하니까 의사분들이 건강검진의 폐 그리고 CT의 부작용 많은 영상들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유튜브의 순기능이라 봐요. 조회수가 잘 나오면 일단 그게 불편한 진실이고 뭐고 많이들 다루거든요. 그래도 아직은 그 분포도가 차이가 많이 나요. 왜냐면 CT를 매년 3개월마다 뭐 6개월마다 찍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스스로가 그게 건강 불안증, 염려증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CT를 찍을 때 넣는 조영제가 이 암세포가 좋아하는 그 먹이가 된다라는 사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알려주죠. 근데 안 찍으면 그거 어떻게 하나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려요. 식이요법 이전에 건강검진 불필요하게 맞지 마라. 암 검진이 조기 검진이 암 예방에 가장 좋은 거다라는 게 우리나라 보건복지부가 강조하는 사항이면서 동시에 10대나 20대, 30대 초반까지 아니면은 이후 70대, 80대 노년층은 불필요하게 CT, MRI, 암 검진하지 말라는 건강검진 지침을 동시에 주고 있다는 게 모순적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고 살면 그냥 잘 사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 사주팔자도 그래서 나오는 거고 재수가 있다 없다도 나오고 뭐 운명론도 나오고 종교도 나오고 여기에 여러 가지 주술적 뭐 믿음의 문제가 다 복합적으로 종교 문화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알아서 좋을 게 있고 몰라서 좋을 게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건강검진을 저는 특별히 암 검진 안 받습니다. 이제는. 왜냐면 너무 젊을 때 검진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구나. 나의 경우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좀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 그대로 맞춰서 내 주어진 대로 자연 사는 길로 가야겠다. 근데 암 검진을 받으셨다고
알게 됐다면요, 그 순간에는 내가 심장마비로 죽은 것보단 낫다, 교통사고로 즉사한 것보단 낫다, 심근경색이나 아니면 뇌졸중이나 뇌출혈로 그 자리에서 죽어서 가족들하고 인사도 못하고 그 죽은 것보다는 낫거든요. 물론 본인은 투병 생활이 적으니까 아니면은 경제적이나 이런 것들에서 비용이 적게 들어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갑자기 삶을 달리했을 땐 주위 사람들이 힘들거든요. 근데 참 이게 애매한 게, 막 10년, 20년 투병하면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그래서 나와요. 그러니까 3년 넘으면 이제 주위 가족들도 지쳐요. 그러니까 이 암이 정말, 저는 그 자체 질병보다는요, 현재 의료산업이나 현재 사회 구조에서 뭐 간병인 보험, 뭐 치매보험, 암보험 이렇게 공포불안을 주면서 경제적 비용도 들지만, 사망하기 몇 달 전 아니면 1년 안에 의료비 전체의 막 절반 이상을, 심지어 80% 이상을 쓰는 구조가 만들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죽는데 주위 사람들, 가족들에게 남은 건 뭐다? 빚만 남았다. 그리고 환자가 돈이 없으면 치료를 못 받게 만드는 그러한 또 슬픔을 갖고 오게 만들어버렸다. 뭐 중성자 입자 치료는 몇 회 받는데 다 해서 하는데 뭐 5천만 원 드는데 보험이 안 돼. 근데 뭐 어떤 거는 뭐 시약 검사하는데 치매, 알츠하이머 바로 할 수 있는데 비싸. 그게 또 한 번 삶에 자괴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로 암세포가 사멸이 안 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식이요법 이전에, 식이요법에 당하죠. 왜냐면 CT 조영제가 암세포의 먹이가 되는 건 자명한 거니까요. 방사선이 안 좋은 건 자명한 거니까요. MRI 엑스레이가 안 좋은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거를 뭐 그거를 얼마나 아니에요. 그건 예전 얘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불필요한 암 검진 좀 받지 마라. 그건 선택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계속 정비가 되면서 CT나 MRI가 의사가 이건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더 이상 의료보험이 전체가 보장이 다 안 되게끔 바뀐 이유도 그겁니다. 불필요하게 너무 과잉 진료를 많이 하게 된 수단으로 쓰인 게 보건복지부 통계나 국회 자료에 보면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 사실을 잘 안 알려주는 것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식이요법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불필요한 건강검진을 피하셔라 라는 말씀을 조금은 특별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고찰해 보시고 생각해 보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그 예방원에서 상담을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암 환자, 특히 말기암 환자분들이 많이 오세요. 다 포기하고 이제 오시는 거죠. 자연 치유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싶고 눈을 뜨고. 지금은 이제 제 책을 안 읽고 오시는 분들은 상담을 잘 안 해드려요. 왜냐면 제가 너무나 힘들고 제 에너지가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에너지를 전처럼 많이는 못 쓰겠다. 왜냐면 기본 상담 시간이 1시간, 2시간 금방 가거든요. 이 인식 전환을 시키고 이 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암을 바라보는 방법, 식생활 습관을 하다 보면 1-2시간 금방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암을 이긴다라는 관점을 버리는 거죠. 첫 번째. 그리고 즐겁게 생활합니다. 첫 번째. 유머가 있으세요. 저 느낀 게, 처음에 왔을 때 죽을상하고 오신 분들보다 제가 아직도 안 죽었다, 그래서 원장님 뵙게 돼서 참 저는 이것도 감사한 일이다 하고 오신 분들이 훨씬 더 차도가 빨라요. 좋아지는 속도가. 그래서 병원 진료는요, 특히 항암제는요, 임상실험을 뭐 1차, 2차, 3차까지 이렇게 가는데 부작용이 몇 % 미만이면은 보통 평균 떨어지는 줄 아세요? 80%. 즉 반대로 20%의 효과만 입증이 되고 나머지 80% 부작용이더라도 임상실험 승인이 떨어집니다. 왜? 10명 중에 쉽게 설명드리면 2명만 살려도 그게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8명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더 이 통계치를 늘리면요 10% 미만으로 떨어져요. 근데 그 10% 미만에 드는 병원에서 수술하고 3대 요법, 항암, 방사선 다 받고 완치돼서 잘 사시는 분들 공통점은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요. 의사의 말에, 그리고 병원에, 약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해요. 전혀 불안해하지 않아요. 본인의 할 일 하고 본인이 주어진 삶들을 소화하는 데에서 시킨 대로 잘합니다. 그러면 식생활 습관 당연히 술, 담배 기본으로 안 하죠. 술, 담배 기본으로 안 해요. 근데 이 커피가 계속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간에 좋다고 하니까. 간암 환자들은 커피 먹어도 된다고 하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커피는 기본적으로 약물이에요. 카페인이 어떻게 우리 몸에 좋습니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커피를 팔기 위해서 주는 연구 논문들을 갖다가 부각을 시키는 순간에
당한다는 거죠. 하여튼 제가 만나본 분들은 다들 명의도 만나보고 오시고 다들 하고 오신 분들 얘기 들으면요, 지금은 추세가 커피 먹으면 안 된다, 유제품도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들을 듣고 오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도 안 되시는 분들이 왔을 때 이제 제가 여기에 채소 과일에 대해서 그리고 식생활 습관을 좀 더 타이트하게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공통적인 거는 병원 시스템에서 낳으신 그 10%의 사람들은 절대 믿음이 있듯이 자연치유에 대해서 완치되셔서 정말로 그 시한부 인생에서 벗어나셔서 3년, 5년, 10년 더 잘 있다 살다 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공포 불안이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저를 믿으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 책들 역시 모든 연구 논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쉽게 쓴 겁니다. 어렵게 쓰지 않은 이유는 저 역시 책을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렵게 써봤자 제 얘기뿐이고, 제가 강연하면서도 연구 논문이나 이런 걸 잘 안 듣는 이유고, 어려운 용어들을 안 쓴 이유는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인식 전환이 되고 의식이 바뀌지. 제가 뭐 레몬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뭐 헤스페리딘이 있고 디리모넨이 있고 인돌산 카비놀이 있고 이러한 막 용어들 써봤자 뭐 할 거예요. 먹으면 몸에 좋은데. 그쵸? 암을 같이 내 삶의 일부로 갖고 가는 그 인식 전환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삶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그리고 약간의 유머, 그리고 여유죠. 가장 큰 거는요, 감사한 마음이에요. 감사한 마음. 앞서 계속 강조됐듯이 당장에 죽지 않고 내가 정리를 할 수 있고 버킷리스트 하나라도 더 해보다가 죽을 수 있고. 그래서 요새 그런 영화들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아니, 암을 진단받았지만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 다 했더니 오진이었다. 근데 이미 건강을 찾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반대인 경우 내용도 많아요. 원래 건강했는데 오진으로 인해서 그 스트레스로 실제 암이 생겼고 급성 백혈병이나 급성 뭐 심장암이나 심부전증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실제로 데이터들이 너무나 많이 쌓이고 있다. 그래서 현재 이 영상을 보시는 암 한우들, 아니면 암 한우들 가족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방법보다는 마음가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삶에 대한 태도를 바꿨을 때 암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100살, 120살까지도 암 진단을 받고도 살 수 있다라는 분명한 요인이 밝혀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암이 정말 다양한 암이 많습니다. 안타까웠긴 해요. 진단을 받는 것 자체가 큰 스트레스 때문에 갑상선 암이든 아니면은 췌장암이든 어떠한 암도 스트레스를 주는 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각각의 상황 중인, 뭐 항암 중이신 분, 방사하신 분, 수술하신 분, 아니면 유방암 환자, 아니면 간암 환자, 다 원리가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방법은 다 이렇게 다르지 않다. 오장육부라는 게요, 따로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분들은 자궁이라는 가장 강력한 림프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자궁을 드러내더라도 나머지 기관들이 그 역할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인체가 가진 가장 신비하면서도 가진 힘입니다. 자연 치유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회복이 안 된다, 간은 뭐 재생이 안 된다 그랬지만 의학이, 기술이, 과학이 다시 정정되고 오류가 수정되면서 현재는 간 이식도 하고 콩팥 이식도 하고 여러 가지 외과 수술이 발전한 이유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방법론 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저도 그러한 맥락에서 계속 책을 써왔던 이유도 채소과일식 레시피 책만 해도 실천을 하셔도 돼요. 누구나 실천을 그 책을 보시고 하셔도 무방하다. 왜? 기본이니까. 그럼 어느 날은 채소과일식을 생으로도 드시고, 어느 날은 삶아서 데쳐서 먹고, 어느 날은 갈아서도 먹고, 어느 날은 착즙해서도 먹고, 또 어떤 날은 고기가 먹고 싶으면 좀 어느 정도 먹고. 다만 병원 치료 받다 보면 아무것도 안 먹으면 에너지가 없어서 그거를 약물로 대체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튀긴 거라도 먹어라, 아니면 고기라도 먹어라, 일단 입에 들어가는 거라도 먹어라 라고 이제 지침을 해서 소고기를 많이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실제로 소화하는 데는 가장 어렵습니다. 단백질이 가장 소화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게 채소 과일인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내 입맛에 맞는 거, 그래서 제가 CCA 주스라는 걸 명칭을 드렸고, 사과, 당근, 양배추 그 조합이 가장 먹기 편하지만, 실은 양배추가 입맛에 안 맞고 비리고 맵고 아린맛 때문에 위암 환자들 중에는
바로 못 받아들이신 분도 있어요. 그럼 굳이 양배추를 고집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위암 환자들이 가장 많이 이제 나중에 드시는 게 양배추즙이거든요. 그걸로 이미 많이 좋아지셨고, 그리고 또 간암이나 콩팥 환자들이 드시는 게 녹즙이에요. 유방암 환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병원에서 너무나 칼륨 수치 갖고 공격을 많이 하니까 저는 이제 사과, 당근, 양배추 조합을 드렸지만 이조차도 내가 입맛에 안 맞는다? 그러면 양배추 좀 빼서 사과, 당근만 주스로 해서 드셔보시다가 양배추를 조금씩 넣어야죠. 제가 이제 비율은 뭐 사과, 당근 2대1대1 해서 양배추 비율을 드렸습니다만 8분의 1 정도 넣어봤다가 나중에 4분의 1로 이렇게 늘리면서, 그래서 레시피라는 게 또 다른 갇힌 틀을 주는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방법론에서 조금은 가이드라인이나 찾을 수 있는 기준을 세울 수 있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는 드린 것 뿐이고, 내 상황에 맞춰서 내가 잘 먹을 수 있고 잘 마실 수 있는 거는 내가 가장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와중에도 믿음을 갖고, 왜? 가장 먹어야 될 거는 채소과일식이다. 그것만 통해서도 영양분, 에너지가 충분히 된다. 뭐 채소과일식 하면은 뭐 비타민 12가 안 되고 단백질 흡수율이 낮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게 이미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믿음을 좀 갖고 실천을 조금은 편하게, 마음에 너무 강박이나 집착 갖지 마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누가 억지로 시킬 수도 없고 의사도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쉽게 혈압약이나 당뇨약 끊어라 마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모든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 본인이 져야 된다. 그 사실을 인지하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심장마비, 뇌졸중, 이름만 들어도 무섭습니다. 특히 이러한 질환들은 혈관에 이상이 있을 때 우리 몸에 신호를 주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신호가 처음 주자마자 사망으로 이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공포스럽게 맞이하고 있는 거죠. 심장마비와 뇌졸중 환자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원인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공통적인 점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심장마비가 사망률 1인데요. 반대로 인구수가 미국이나 선진국들에 비해 작은 편에 속하는 우리나라는 현재는 암이 1순위죠. 그런데 2위, 3위, 4위를 보면요, 뇌혈관 질환, 심장혈관 질환이 그대로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폐렴입니다. 즉 폐렴의 경우에는 노화로 인해서 죽은 사망으로 보시는 게 맞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위와 뭐 3위, 4위 중에 있는 혈관 질환을 합치면 암보다 1순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 5위는 바로 자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 통계치들을 알고 계신 것도 좋지만 건강 정보를 접할 때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만큼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왜? 심장마비와 뇌졸중이 무서운 건 뭐다? 그 신호가 왔을 때 바로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 선택을, 잘못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건 맞지가 않다. 그래서 오죽하면 유튜브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표현을 해야 될 만큼 순화를 시키는 이유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지금 심장마비나 뇌졸중, 즉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이겨내신 분들이라면 잘 극복하시길 응원하는 마음에서 이번 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서 설명드렸듯이 결국에는 혈관 질환의 문제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동맥경화, 그리고 콜레스테롤, 그 중에서도 HDL, LDL, 중성, 여러 가지 정말 수치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 혈관 나이를 갖다가 건강검진을 했을 때 현재 제가 45이면 35세 이렇게 10년 정도 적게 났다. 그러면 기분이 좋죠. 하지만 그 진단을 받고 나서 한 달 사이에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다는 소식도 왕왕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이게 현대의학에서는 아직까지는 혈관이 좁아지는 건 동맥경화, 아니면은 더 나아가면 스텐트 시술, 이런 것들로, 아니면은 뇌경색은 코인 색전술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상 신호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대부분 건강정보에서 그래요. 뇌졸중, 심근경색과 마찬가지로 간과 콩팥,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혈압, 침묵의 살인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과연 그게 이상 신호를 주는 게 없었냐라고 지금껏 제가 책에서 계속 써드리고 있는 부분
부분입니다. 현재 건강정보 채널에서 뇌졸중 전조 증상으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어지러움증과 두통이에요. 특히나 뭐 뒤통수를 땅 때리는 강한 그러한 망치로 때린 듯한 통증이 왔을 때, 그리고 이와 동시에 뭐가 되면 말이 어눌하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왼쪽 팔이나 오른쪽 팔이 축 늘어져서, 아니면 특히 웃었을 때 입꼬리가 한쪽이 안 올라갔을 때, 이걸 예전에는 아주 의학 서적이 아주 오래됐죠. 5000년의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중풍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현대의학에서는 이것을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그리고 이게 터지면 뇌출혈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신호를 주기 전에 이미 우리는 여러 가지를 갖고 있어요. 가장 흔하게는 뭐가 있느냐, 일단은 몸에 피로가 계속 쌓이는 거를 우리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평소 때 채소 과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것도, 혈관이 쌓이고 혈관이 좁아지고 이거를 고혈압으로 동반되고 아니면 당뇨가 늘어나고 이러한 것들을 약으로만 했을 때는 예방이 안 된다. 궁극적으로는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잘 스스로 뛸 수 있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혈관이 터질까봐 고혈압 수치가 정상인데도 계속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병원에서도 평생 먹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약은 먹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설명을 해요. 그렇지만 그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된다, 내가 먹는 식생활 습관을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몸보다는 여러분이 지금 먹고 있는 식생활 습관이 기름지고 튀기거나 이러한 것들이, 더 나아가선 초가공식품, 뭐 빵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라면도 해당되고요, 치킨, 돈가스도 해당이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술, 담배,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내 일상생활에서 80-90%를 차지하고 있다면 이미 그것 자체가 우리 몸이 주고 있는 신호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저도 지금 해외 일정을 갔다 오고 나서 시차 적응이 아직 안 돼요. 근데 어지럼증도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지금 말도 조금 어눌하게 나타나는 것도 제가 느끼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뇌졸중과 뭐 심장마비, 심근경색, 전조 증상으로 인해서 이런 거와 유사하다라고, 특히 두통만 조금 있다고 하면 이거 아니야 하고 공포 불안을 느끼고, 그러면은 이게 스트레스를 주면은 실제로 혈압이 올라가고 당 수치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응급실이나 아니면 병원 가서 검사를, CT를 찍었더니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과연 이게 예방을 할 수 있는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번 강연에 조금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약 10수년 정도 이제 상담을 해오고 아픈 분들 입장이 돼보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30대 초반이죠. 그러니까 20대 후반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30대 초반에 결국엔 관상동맥 조영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단은 불안정성 협심증, 그리고 동맥경화. 그래서 거기에 관한 약을, 가장 흔히 많이 처방받은 약을 한 2-3년 동안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언제든 심장이 멈출 수 있으니까 그 니트로아미세민이라는, 니트로글리세닌이라는 이러한 약을 혀 밑에다가 넣어서 그 아픈 순간에는 먹어야 심장이 살 수 있다. 그리고 항상 사람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30대 초반에 받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주 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병원에서 주는 약들을 하루에 수십 알, 그리고 몸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그리고 좋다는 것들 다 찾아 먹어도 그 통증이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는 더 심해지고, 그러면서부터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그게 더 깊게 공부하고 싶어서 약대 진학하고, 그 중에서도 자연치유, 즉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스스로 몸을 치유할 수 있는 힘에 대해 조금은 더 깊게 관여가 되는 한약학을 전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그 깨달음을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책을 계속 쓰다 보니까 지금 7번째 책으로 여러분께 또 인사를 드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제 체험이 일반화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몸이 아프고 그거를 이겨내고 터득하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에 일어나는 그 과정들을 봤더니 지난 40-50년 동안의 결론은 약으로는 예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약으로 예방이 되고 막아지고 그게 된다면 사망률, 발병률이 낮춰져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은 그게 안 떨어집니다. 이렇게 건강보험이 잘 되고 건강검진 제조가 잘 돼 있으면 이게 예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통계가 나타났고,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약에 대한 약물 부작용으로 다른 합병증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결국엔 선택을 하셔야 되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지금도 처방이 되고 있는 와파린, 가장 오래된 혈전 응고제를 갖다가 막아주는, 응고를 막아주는 혈전이라는 것. 즉, 이 얘기를 이제 다른 건강 채널에서는 어렵게 설명들을 하지만 간단하게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에는 모든 영양소와 에너지, 산소를 공급해주는 것이 혈액이고, 그 혈액이 구석구석 다니는 게 혈관인데, 이 혈관이 정말 느려트려 놓으면 10만에서 12만 킬로미터나 돼요. 그래서 지구를 약 3바퀴에서 4바퀴를 도는 건데, 이게 엄청난 속도로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겠죠. 그렇게 혈관을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장이 이 역할을 해야 되고, 이거를 갖다가 또 걸러주는 것이 간과 콩팥들이 그 역할을 다 같이 해야 되고, 또 폐가 같이 그 역할을 유기적으로 했을 때 우리 몸은 돌아가는 건데, 단순히 혈전제나 아니면은 혈압을 낮춰주는 약으로 부분적으로만 이것을 수치만 정상화 시켜줬을 때 절대적으로 우리 몸은 유기적으로 되지 않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강연 이렇게 할 때는 약을 끊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지난 10년간 그리고 제가 책을 읽고 책을 쓰는 과정 중에서 다양한 경로를 접하고, 제가 상담해드린 분들이 병원에서는 다 안 된다, 이제는 여기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수술도 해보고, 결국에는 근데 공포만 남는 거거든요. 죽음에 대한 공포만. 그랬을 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경험했고, 그리고 지금도 전파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제 채널을 그나마, 저는 유튜버는 아닙니다. 제 채널을 전문적으로 하고는 있진 않지만 그나마 영상을 조금씩 올리고 예방원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그걸 실천하시는 분들의 사례들 그리고 댓글들을 통해서 이게 정말로 약물을 끊고도 식생활 습관만 바꿔도 좋아질 수 있구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구나,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이 오늘 처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지금은 전 국민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CCA 주스 레시피를 드렸습니다. 제 책 중 하나인 완전 배출에서 처음 그 명칭을 정했고요. 사과, 당근, 양배추죠. 그래서 C는 처음에 캐롯, 그리고 그 다음 C는 캐비지, 양배추의 C, 마지막 애플의 A를 따서 까먹지 말고 매일 하루 한 잔씩은 드셔봐라. 그러면 달라진다, 몸이. 그래서 뇌경색이나 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 심장질환에 관련된 것들은 결국에는 고혈압과 당뇨로 인해서 혈관이 약해진 거거든요. 혈액이 물론 끈적끈적해지고 석회질이나 여러한 혈전들이 막힌 것도 있습니다만, 그건 노화의 현상 중 하나일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 혈관은, 특히나 모세혈관들은 120세까지 살아도 전혀 이상이 없게끔 이미 세팅이 돼 있었는데, 몸에 들어온 안 좋은 물질들로 인해서 노폐물들이 안 나가다 보니까 그러한 균형이 무너지면서, 이게 가장 흔하게는 현재는 진단을 어떻게 받냐? 자가면역 질환으로 많이 받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한증증. 그러니까 이러한 진단들이 결국에는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안타깝게도 이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지, 실은 그러한 것들이 계속 몸에선 주고 있었던 신호다. 그럼 그거를 결국엔 다시 되돌릴 수 있다. 뭘로? 채소과일식으로.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듣잖아요. 항산화 성분, 피토케미컬, 항암 물질이 가득한,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채소과일이다. 근데 동시에 이거에 대한 공격이 너무나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채소과일식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기도 하고, 가장 큰 게 뭡니까? 혈당이죠, 혈당. 그래서 과일 한쪽만 먹어라. 수박은 여름철에 먹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 지금 뇌졸중, 뇌경색 앓으신 분들도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 심근경색, 심장마비를 예방하기 위해선 칼륨이 많은 바나나는 먹어서는 안 된다. 마라톤 하시는 분들조차도 이제 바나나를 안 먹기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단편적인 정보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여러분이 뭘 하게 되냐? 영양제를 먹고,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물로 먹고, 수치만 정상화 되다가 결국에는 다른 합병증이 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된다. 이건 단순한 제 얘기가 아니고 이미 여러분이 접하기 힘든, 정말로 언론에서는 잘 안 나오는, 그리고 나왔다가 금방 사라지는 약물에 대한 부작용들, 그리고 채소과일식이 갖고 있는 효과들에 대한 연구 논문들이 이미 너무나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네, 그러면 심장마비나 뇌졸중, 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선 정말 평소에 식습관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막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렵게. 매일 하루 시작, 즉 공복에 여러분이 커피로 시작을 하셨다면 그것부터 바꿔보시라는 겁니다. 즉 초가공식품으로 하루 시작을 하지 않고 살아있는 효소, 효모가 있는, 지금 홈쇼핑에서 많이 이제 판매되고 있는 게 저는 그건 나쁘지 않다고 봐요. 곡물 효소들이 또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곡물에서 효소를 추출한 거나 아니면은 그걸 합성해서 만든 건데, 저는 이왕이면 화학 첨가물이 전혀 없는 100%, 특히나 돈이 조금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를 사드실 돈이 있다면 전 유기농, 친자연 환경에서 재배된 채소과일을 먼저 드셔봐라. 그런데 이게 하루에 채소과일을 먹는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게 바로 갈아먹는 스무디 형태 아니면은 착즙 형태의 주스를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파는 마트나 아니면 뭐 카페에서 파는 착즙 주스나 스무디도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될 건 액상과당이나 아니면 인공감미료나 인공첨가물, 즉 화학 첨가물이 안 들어간 그러한 제품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유기농으로 시중에 파는 제품도 많습니다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정성을 좀 들이실 수 있다면 직접 하루 시작은 채소과일 스무디나 착즙으로 시작을 해보라. 그래서 하루에 500ml씩만 꾸준하게 드시는 식생활 습관을 가지셔도 내가 점심때 뭐 고기를 많이 먹거나 저녁에 또 고기를 먹거나, 지금 혈관 질환의 가장 큰 적은 고기, 즉 육고기라는 거는 밝혀졌거든요. 근데 지금도 우리는 원래 육식을 먹어야 돼. 근육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이 들수록 심지어 뭐 유제품으로 만든 그러한 단백질, 보조제를 분말로 된 가루를 막 이렇게 물에 타서 드신다든지 유제품에 타서 드신다든지 그런 게 유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단백질 쉐이크, 그걸 제가 권해드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단백질 쉐이크는 권하면서 스무디나 뭐 착즙은, 채소과일은 그렇게 되면 흡수율이 빨라서 간과 콩팥에 물을 준다. 그럼 단백질 쉐이크도 그만큼 공격을 받아야 되는데, 단백질 쉐이크는 파는 곳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마케팅이 누가 주체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주는 건강 정보도 달라진다는 것만 깨우치신다면 뭘 먹어야 되고 어디에 돈을 먼저 써야 되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 이전에 식습관이 바뀌는 게 중요하다. 그건 뭐다 여러분? CC의 주스 까먹지 말고 하루 한 잔 200에서 300ml가 되신다면 500ml까지, 그리고 현재 내 몸이 조금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뭔가 약을 처방받거나 아니면은 암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질환들로 인해 쓴다면 기본 1000ml 정도까지는 하루에 여러 가지 공복이나 식전이나 이런 시간에, 특히 식후에 커피 대신에 까주스만 아니면 여러 다양한 이런 스무디나 착즙 주스로 인해서 간편하게 드시면 됩니다. 그 식생활 습관만 가지셔도 반드시 2주, 그리고 더 나아가서 30일, 60일, 100일만 하신다면 현재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질환들, 불편한 질환들, 어지럼증, 두통, 그리고 여러 현재 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내가 아픈 거 아니야? 오늘 이러한 신경통들, 류마티스형, 관절염 모두 다 여기에 기인된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까지 편하게 증상들이 없어질 수가 있다. 그럼 제가 뭔가 이거 팔아야 될 것 같잖아요. 하지만 저는 팔지 않습니다. 저는 팔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중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마트나 편의점에 가면 어디서나 사과, 당근, 양배추는 구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한 번에 드셔봐라. 그럼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엄청난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근데 동시에 정보가 엄청납니다. 그러면 동시에 우리가 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산업주의가 다 결합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윤 추구를 하는 게 지당 최대의 과제가 된 건 맞아요. 저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버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의 주체가 근데 여러분이 됐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돈을 어디다 쓰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마케팅 자체가 절대 이건 상업주의나 이런 게 나쁘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다만 이게 내가 파는 물건을 좋다라고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걸 사기꾼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고, 내가 안 속아야 되는 주체가 돼야 돼요. 그게 이제 저는 인사이트,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아직까지는 많이 파는 게 초가공 식품이에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리고 박리담회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공식품이죠. 건강기능식품, 영양제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고요. 채소과일은 상대적으로 마케팅 비용이 많이 책정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원물 자체가 노력과 이미 인건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서 가격 경쟁력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또 한 번 마케팅비까지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홈쇼핑에서 대부분의 90%는 초가공식품들이 있다. 그런데 50년 현재 그 현대 과학 결론이 채소과일만큼 가장 우리 몸에 좋은 게 없다라는 진실은 가릴 수가 없다 보니까 소비자 니즈가 생기니까 대기업이 또 여기에 뛰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CCA 주스 검색해 보시면요, 정말 많이 팔아요. 정말로 대기업들도 팔고, 특히 착즙 제품을 유기농으로 해서 멸균, 살균을 한 것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왜? 방부제를 안 넣은 것만 해도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마케팅을 할 때 상대적으로는 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나한테 뭔가 정보가 들어오면 이게 나한테 결국엔 팔려고 하는 건데 그 입장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가장 신박한 마케팅 중 하나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의 부작용들을 엄청나게 알려줍니다. 실질적으로 왜?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종합비타민부터 해서 비타민C, 비타민D, 칼슘, 칼륨, 마그네슘 부작용들을 막 알려줘요. 그리고 내가 소개해주는 걸 믿고 먹어. 엉뚱한 거 직구하지 마. 믿고 먹을 만한 거 내가 알려줄 테니까 나한테 사. 이거는 정말 기발한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영양제는 결국에는 화학물질이란 건 똑같다라는 걸 잊게 한다는 거죠. 장기간 먹었을 때는 반드시 부작용이 쌓인다라는 거를 까먹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마케팅을 다 안 하고, 저희가 이렇게 채소과일식을 드셔야 된다고 해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저에게 들어오는 건 약간의 인쇄 수입 뿐이지, 제가 사업을 진짜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하지 않고 있는 정보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진정한 그런 진정성이나 진실성, 그러한 것들을 한번 기준점으로 삼아서 소비 마케팅의 기준점을 정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습관, 앞서서는 제가 식생활 습관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우리가 소비주의,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소비를 부추기는 마케팅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것까지 말씀드렸는데, 혈관 질환은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죽음과 맞닥뜨려져 있다 보니까 가장 우리 인간의 원론적인, 원초적인 죽음에 대한 공포 불안 마케팅이 가장 잘 먹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안 먹어도 되는, 평생 먹지 않아도 되는 약물이나 영양제를 먹게끔 만드는 거를 갖고 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의 생활 방식에 있어서 어떠한 습관을 만들기 전에 삶에 대한 태도를 먼저 바꿔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참 철학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태도, 즉 삶을 대하는 내 마음가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제가 절대로 극단적인 선택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도 삶에 대한 태도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 이어지는 건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난 데는 이유가 없듯이 죽는데도 이유가 없어요. 물론 죽으면 어떠한 죽음도 안타깝죠. 정말 안타까운 건 맞습니다. 특히나 지인들이 죽어도, 아니면 전혀 상관이 없는 세계적인 인플루언서나 연예인이나 정치나 아니면은 많은 희생과 봉사를 하신 그런 위인들이 죽었다는 소식만 들어도 우리가 슬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그런 감성과 감정이 공존합니다만, 결국에는 삶과 죽음은 인간의 뜻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역시 하나의 자연사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다 보면요, 너무 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런 신호들에 대해서, 통증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게 돼요. 그 순간에 되려 몸은 건강해집니다. 참 신기하게도 마음의 집착과 강박이 벗어나면 되려 그 통증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그 마음 수행을 하는 일상생활 습관, 그런 것들을 만드셨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삶을 바라볼 때 너무 집착하지 마라. 너무 막 이렇게 모으려고 하지 말고 내 몸에 가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기보다는, 많이 먹기보다는 일단 좀 비우고 내려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예방원 이렇게 상담 과목들 할 때 한때는 변비 이렇게 논 적도 있어요. 그 변비 증상을 정말 잘 해결할 수 있다. 그만큼 변비가 의외로 정말 삶에 있어서 질을 떨어뜨리는 일부분입니다.
특히 여성들, 왜냐면 임신과 출산 때 이걸 또 겪기도 하시고 지금은 10대, 20대들이 너무나 많이 겪어요. 그래서 이게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들이 많이 겪는 이유는 가장 큰 차이는 자궁이라는 기관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저는 이해를 하고 설명도 드리기도 하거든요. 남성들도 요새는 잘 걸리는 이유는 그거는 안 먹어야 될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를 잘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채소 과일식 잘하고 아니면은 몸에 안 좋다는 거 안 드신다는 여성분들이 변비에 걸리는 데는 첫 번째 선천적인 그러한 장기의 역할들이 있어서 그게 균형이 뭔가가 깨졌기 때문이다. 그럴 때는 좀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단순한 변비약이나 이런 걸로는 이미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남성들의 변비는 내가 밀가루를 많이 먹고 술, 담배, 탄산, 특히 지금 10대들이 그래요. 햄버거 많이 먹고 감자튀김 먹고 콜라, 사이다 같이 먹고 그래서 정말 돌도 씹어 먹어도 된다는 소화가 된다는 10대들이 변비가 많거든요. 근데 10대들 중에서도 또 여중생, 왜 생리가 시작되면서 이 변비 증상이 같이 수반되거든요. 그래서 변비가 정말 약만 먹어서 예전처럼 이렇게 다 내보내면 해결이 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더 이상 그것도 안 돼요. 왜냐면 약물이 복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화학 첨가제들이 모든 우리 일상생활에 먹는 가공식품들에 들어가니까 내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즉 약물 반응으로 인해서 장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렇게 됐을 때요, 그 고통은 말로 못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암 환자들이 특히나 항암 받을 때도 변비가 많이 오는데 항암 받는 것보다 이 변비 때문에 더 고통이 극심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한참 이렇게 제 아집 그리고 제 잘난 맛에 빠져서, 왜냐면 제가 본업은 한약사기 때문에 한약을 잘 써서 이 변비를 해결하는 게 다 될 거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약에 의존하지 않고 내 몸에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면역력,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림프 시스템의 역할, 더 나아가면 모세혈관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호르몬들의 역할이 균형이 회복됐을 때 변비에서는 탈출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강연 내용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비에 대한 건강 정보는 가장 먼저 어디든 채소, 과일을 많이 먹어라예요. 근데 특히나 이 채소를 먹으라고 한 이유는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설명을 하죠. 그러면 이거 참 아프신 분들은 헷갈려요. 왜? 현재 내가 암투병 중이거나 아니면 특히나 가장 간, 아니면 콩팥, 신장, 특히 혈액투석 하신 분들은 채소 과일 먹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먹으니까 당연히 또 변비가 와요.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근데 이 채소 과일을 먹어도 일단은 변비가 안 나으신 분들은요, 먼저 양이 너무 적어. 양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문제냐? 먹는 방법에서 잘못됐어요. 방금 말씀드린 신장 투석하신 분들은 무조건 채소는 삶거나 데쳐서 먹는 게 생활화 됐거든요. 즉 이렇게 하는 이유가 칼륨 수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인데, 동시에 데치거나 삶으면 효소가 비타민, 미네랄 모든 게 많이 없어지지만 칼슘도 많이 없어집니다. 근데 이 변비가 좋아지기 위해선 장내세균, 유해균, 중간균부터 해서 이런 호르몬 균형이 다 완벽해져서 뇌까지 이게 신호가 잘 전달이 오고 가면서 배출이 일어나는 건데, 왜냐면 감정적인 것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게 무너지니까 제대로 균형이 안 들어와서 먹어지고, 또 그러면은 이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만든 영양제로 그걸 비타민 D나 칼륨이나 이런 것들을 보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채소 과일을 생으로 좀 드셔라. 생으로. 이 섬유질에 대해서는 여러 감독의학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우리 몸에는 특별한 영양소로는 작용을 안 한다. 다만 배출, 노폐물들을 끌고 나가는 작용을 해서 그 역할이 쾌변을 하게 한다, 숙변을 제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그렇지 않죠. 섬유질에도 영양소는 있거든요. 근데 더 깊게 들어가면 이러한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현대 과학에서는 아직 그 기전을 밝혀내지 못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영양제도 채소 과일을 대체할 수는 없다. 그 효능을 구현해낼 수는 없다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삶아 먹거나 데쳐서 먹어도 됩니다만
가장 첫 번째는 뭐다? 공복에 제발 채소 과일은 공복에 드시는 거지 혈당 수치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뭐 수치 변화해 주기 때문에 식후나 아니면 식간에나 이렇게 드시는 게 아니다. 우리가 현재 아파오고 혈당이 안 좋아지고 당뇨병이 계속 걸리는 이유는 식후 디저트로 과일을 많이 먹어서이지 과일의 과당은 죄가 없다라는 걸 제가 그래서 계속 제 책과 강연에서 강조를 드린 거고 이 실천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변비에서 탈출을 하셨다. 저는 그래서 더 이상 한약도 잘 쓰지 않습니다. 저도 돈 벌면 좋죠. 또 몸에도 좋은 역할을 하는 건 분명하니까요. 하지만 한약조차도 약이거든요. 그래서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1년 365일 약을 달고 사는 건 절대 심리적으로 사람이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내 몸에 어딘가 문제가 있다라는 게 무의식 속에 깔려 있거든요. 그럼 변비도 나는 화장실에 가면 내 의지대로 변을 못 봐.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절대 대변 활동을 할 수가 없어. 반대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설사를 막을 수가 없어. 이렇게 강박에 빠지면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뭐 모든 수치 정상인데 변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변비약 먹어도 안 되고 그런 분들과 상담을 해보면 결국에는 정신적인 마인드, 즉 마음의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채소, 과일을 먹었는데도 변비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으로 먼저 해보시고 그리고 여기에 역시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음식은 제가 앞선 강연 영상에서도 계속 강조드렸고 심혈관, 내혈관 질환에도 좋다는 CCA 주스, 까주스를 강조드린 이유가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비 해결에도 탁월합니다. 이미 당근, 양배추, 사과는 변비에 좋다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근데 따로 먹었을 때 그 양이 부족해서 효과가 안 났을 뿐입니다. 그거 같이 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같이 우적우적 씹어 먹는 날도 있다면 갈아서 드셔보세요. 근데 갈아서 드셨을 때 이 흡수율이나 먹는 양이 현저히 떨어져요. 왜냐면 섬유질이 몸에 좋은 건 맞습니다만 초가공식품에 의해서 위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섬유질 소화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위장장애라든지 위통증이라든지 복통을 대려 느끼고 설사를 하는 경우가 그래서 생깁니다. 그런 분들은 저는 먼저 차라리 착즙 형태로 드셔라. 착즙에 어떤 분들은 스무디에 있는 식이섬유가 안 들어가서 먹어봤자 필요가 없다, 효과가 없다 이렇게 뇌피셜에 가까운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현대과학에서 수용성, 불용성 식이섬유로 나뉘어지는데 이 착즙에도 모든 영양소가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특히 착즙은 원물 자체를 다 통째로 착즙을 하기 때문에 씨앗이 갖고 있는 식이섬유보다 훨씬 더 많은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이 응축되어 있는 그 에너지를 갖다가 먹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누가 싫어하겠어요. 약 파는 입장에서는 싫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약이 아닌데 약처럼, 약물처럼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는 음식만 바꿨는데 그 중에서도 그 먹는 형태만 바꿨는데도 몸이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계속 이 공격이 들어오는 이유는 그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혈당이나 칼륨 수치나 이런 것에서 그러한 것들의 부작용들에서 여러분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걸로 조합을 짠 거다, CCA 주스가. 너무나 지금은 많이 퍼져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실천을 하고 있고. 하지만 처음 접하신 정보들이 너무나 세게 먹으면 안 돼. 주스 형태는 절대 과일만 먹어도 지금 나무에 든 사탕을 갖다가 따먹는 격인데 그거를 주스로 먹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정보만 접하고 거기에 빠져 있으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건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비가 정말 해결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스무디 형태로 드셔보시고 그래도 안 돼 하시는 분들은 착즙으로 2주만 해보세요. 그래서 복통이 심하지 않는 설사는 우리 몸에 쌓여 있었던 그러한 것들이 장에서 청소가 돼서 나가는 현상들이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책에 계속 써오고 있습니다. 채소과일식부터 해서 완전 배출, 완치 비만, 그리고 레시피까지 드리기 위해서 채소과일식 레시피 책까지 제가 낸 이유고 인식의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요 99%가 주는 뭔가를 팔기 위해서는 준 정보보다는 내가 내 돈을 정말 내 몸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정보들을 주는 저는 그거는 책이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책을 쓰는 이유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실천해 보시면 변비 탈출 장단드립니다. 네. 변비 개선을 돕기 위한 추천하는 식습관, 물론 앞서 말씀드린 CCA 주스만 드시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정말 좋은 한약을 정말
진짜로 좋은 한약재를 쓸 수밖에 없으니까요. 제가 직접 다 조제를 하니까. 그런 한약을 드려도 안 좋아지시는 경우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은 먹고 3개월 정도 있다가 좋아졌다가 다시 한약을 끊으면 다시 나빠지는 경우죠. 그래서 상담을 더 깊게 들어가 보니 식생활 습관이 안 바뀌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변비를 일단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CC 주스도 먹기 싫다, 나는 채소 과일도 막 챙겨 먹기 싫다, 그러면 일단 안 드셔야 돼요. 안 드시는 게 맞습니다. 뭘 안 드셔야 된다?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빵, 밀가루에 글루텐, 그리고 라면, 튀긴 거, 그 다음 돈가스, 치킨, 그 다음 육고기예요. 육고기. 현재 너무나 가장 심한 마케팅이 고기를 안 먹으면 정상적인 영양소, 특히나 단백질 얻을 수가 없다. 자라나는 유아기, 청소년기는 뭐 고사하고 7, 80대 노인까지도 소화도 안 되는 고기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마케팅이 이미 만연해 있고 그냥 먹혀버렸단 말이에요. 그 결론은 많은 분들이 약을 달고 사는 거죠. 특히 변비가 오는 이유는 육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이거는 과학적으로 확인됐단 말이에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다 소화시키는 효소들이 나오는 기관이 췌장인데 췌장이 혹사당하니까 그 이 췌장에서 어떤 것도 분비가 되냐?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도 분비가 된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물론 모든 호르몬들이 유기적으로 작용을 해서 몸을 작용을 한다라고 저는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만 이 췌장이 고기를 소화시키는으로 인해서 기능을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로 인해서 간과 콩팥 기능이 떨어지고 소화 기능이 나빠지고 결국엔 궁극적으로는 폐렴도 오고 합병증이 오고 그런데 주구장창 과일의 과당을 공격을 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갖고 오는 거는 과당이다. 그래서 과일도 먹으면 안 된다. 결론은 결국엔 합병증으로 병원에서 돌아가는 게 확인됐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변비가 있으시다면 현재 내가 기본적인 초가공식품뿐만 아니라 몸에 좋다고 해서 먹고 있던 고기를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하루에 먹어야 될 적정량은요, 뭐 체중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최대 50g이에요. 50g에서 조금 더 체중이 작으신 분들은 탁구공 하나 크기만 먹어도 필요한 단백질이 다 충족이 됩니다. 근데 우리 얼마나 먹습니까? 25g에서 30g이 탁구공 하나 크기인데 기본이 125g에서 150g이 1인분이잖아요. 근데 2인분은 기본으로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고기를 또 수육이나 족발이나 이렇게 보쌈 형태로 삶아서 드시는 게 아니고 구워서 석쇠에 다 태운 물질이 나온 발암 물질이라고 해도 맛있거든요. 태워 먹어야 맛있는 건 저도 알아요. 튀기는 건 다 맛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맛을, 쾌락을 자극하고 우리의 본능을, 욕구, 욕망을 충족시킨 그 대가가 결국에는 대장암, 발병률 1위인 국가가 됐다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대장암으로 가기 전 단계의 가장 첫 번째가 그래서 변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변비는 반드시 예방하고 해결할 수가 있다. 뭐만? 이 생활 습관만 바꾸셔라. 그래서 제가 7대 3의 법칙을 계속 책에 강조드리고 강연에서 말씀드린 이유가 100% 채소과일 비건이 되라, 채식주의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70%는 채소과일식 하고 나머지 30%는 동물성 식품, 뭐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다 드셔도 됩니다. 오리고기, 그리고 유제품 그 비중, 그리고 영양제, 그러한 것들 약물을 30%로 제한을 해라.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변비가 심하시다면 8대2, 9대1 정도까지는 비율을 낮춰보라는 겁니다. 뭐의 비율을? 동물성 식품의 비율을. 그리고 나서 내 몸이 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먹고 싶을 때 먹어도 우리 몸이 소화해서 배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몸은 원래 갖고 있다. 그래서 계속 먹을 건 먹고 그거를 또 낫게 하기 위해서 약물을 먹기 때문에 완전히 망가져서 그 자연 치유력, 자가 치유력이 없어지고 있는 몸이 돼서 병원 가면 자가면역 질환까지로 진단을 받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꼭 이 원리를 깨우쳐서 방법론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방법은 계속 유행 따라서 건강정보는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깨우쳐서 변비 탈출 해보시기를 응원합니다. 변비에 있어서 제가 계속 장 건강, 장이 중요하다. 이건 저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고 튼튼한 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지내느냐. 그래서 제 책에도 여러 번 자기계발서 같은 경우는 제 얘기를 많이 풀어드렸어요. 저도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꼈고 그 당시 때 뭐 정말 많이 아팠을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두통, 비염, 아토피, 그리고 변비,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심장 통증. 그래서 저는 그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렇게 증후군, 신드롬이 붙은 것들로 진단받아서 오신 분들에게는
거기서 먼저 벗어나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장이 제2의 뇌다라는 얘기가 바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나와서, 특히나 행복 호르몬, 뭐 세로토닌, 여러 가지 여러분이 듣고 있는 도파민, 이런 것들이 뭐 장에서만 이렇게 나온 호르몬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의 정보에서도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면 나는 진단을 뭐 과민성 장증후부 돼서 뭐 괴염이 생겼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진단들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내 호르몬이 균형이 깨졌다라고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몸은 더 급속도로 나빠집니다. 그게 현대의학과학에서도 밝혀졌어요. 그래서 제 비법의, 제 특별한 게 있냐고 물으신다면, 현재는요, 저는 그 어떤 것에도, 심지어 술을 먹게 된다고 해도 이게 내 장 환경을 맞힐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먹을 때는 즐겁게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자를 못 끊으면서도 먹는 순간에도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지금 너무나 많아요. 왜냐면 건강정보를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장만큼은요, 장에서부터는요, 내가 마음을 정말로 설사를 하고 변비가 심해도, 그래, 이 정도는 내가 더 나보다 아프신 분들에 비하면 괜찮다, 이만하기 다행이다 라는 긍정적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실 수가 있을 때 장 건강이 저절로 좋아진다. 반대로 장 수치 너무 좋아요. 모든 수치 좋아요. 그런데 설사를 달고 다니시거나 대변을 못 보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그런 분들은 정서불안이 많아요. 반대로 어떤 진단 받아서 오시냐? 공황장애. 저는 이제 의사가 아니어서 진단을 내릴 수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진단 내려지는 거 너무 싫어해요. 사람을 가둬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어떠한 진단명에 갇혀져 있으면 거기서부터 벗어나라. 그러면 장 건강 그때부터 좋아진다. 이게 현대과학에서 밝혀졌지만 많이 안 알려준 이유는 돈이 안 들어서 그래요. 근데 이걸 알려주는 분야가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자기개발 분야예요. 어떤 분야? 특히나 돈 버는 방법. 돈 버는 방법 가장 첫 번째 뭔지 아세요? 나 자신을 믿어라.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나는 뭐 200억 부자, 나는 언제까지 벌 것이다. 난 1000억 부자가 될 사람이다. 계속 자기 세뇌, 자기 믿음을, 자기 확신, 긍정, 격언을 매일 해라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경제적인 돈에 대해 가치만 하다 보니까 건강을 잃어요. 이게 참 역설적이긴 한데, 돈은 벌었는데 건강을 잃어요. 그래서 저는 건강 부분에 있어도 같이 해라라는 거예요. 내 몸은 건강하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현재 내 몸이 아팠고 있다면 내 몸은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다. 나는 좋아질 수 있는 자연 치유력, 자가 치유력을 갖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에는 잘 안 알려져 있는 전인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고 영역이고, 미국에서부터 많이 발달이 됐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고, 독일이나 스위스나 이런 선진 국가에서는 전인의학, 어떤 뜻이냐면 모든 것이 우리 몸의 건강을 좌우하는데, 특히나 마음의 부분이 그 영향이 절대적이다. 그래서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 채소과일식은 마음 수행하는 거다라고 강조드린 이유도 이러한 맥락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것도 아니지만 제 방법은 명상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거, 그리고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하면 자꾸 이만하기 다행이다, 감사하다, 긍정적이다. 제가 떠먹여주는 TV에 또 나와서 강연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여기 제가 인천 송도에서 성남까지 오는 거 멀거든요. 근데 전에 목포에서 성남이나 서울 오고 가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연습을 가지셔라. 그게 가장 건강하고 특히나 완벽이 아닌 완전하게, 즉 어떤 쪽이 좀 불편한 게 있어도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콩팥 신장질환이 늘고 있는 이유는요, 당연한 거예요. 모든 질병률, 발병률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갑상선 암 생존율만 이제 높여지고 있는데, 그건 또 터무니없는 통계치가 나오죠. 120%, 150% 이렇게. 왜냐하면 생존율 완치율이 그 나이대 연령대에 다른 그 전혀 질병과 상관없이 살아남고 있는 그 수명을 갖다가 기준점으로 삼기 때문이에요. 이게 정말 통계치가 주는 오류인데, 이건 미국에서부터 주는 거라서 안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효과가 있게 보이는 거지만 실상 유방암이나 이런 자궁암의 생존율은 아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암들과 마찬가지로요, 이 신장암, 콩팥 질환은 단순히 콩팥이라는 기관이 안 좋아져서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콩팥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간과 기본적으로 콩팥 이 두 가지가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해독을 해주는 기관을 하죠. 간이 먼저 독소를 첫 번째로 감별해서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한다면 콩팥은 그거를 조금 도와줘서 완충 역할을 해줘서 특히나 혈액을 걸러가지고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해주는, 혈액을 그러니까 하루에 정말 이게 평균 5리터씩이 도는데 계속 이게 펌프질을 하기 때문에 콩팥이 하는 일도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리로 인해서 콩팥이 두 개가 있다라고 자연치유나 오래된 전통의학에서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현대의학기술이 발달해서 콩팥을 하나를 이식을 해도 생존을 또 하죠.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진 힘이고요. 그래서 이 콩팥 하면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게 사구체 여과율이에요. 뭐 아니면 크레아틴이라든지 이 단백질 그 수치, 사구체라는 모세혈관의 덩어리가 이 콩팥에 있는데 현대의학에서 밝힌 것은 약 100만 개씩 있다. 이게 세뇨관과 함께 사구체가 각각 100만 개씩이니까 약 200만 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이게 계속 일을 하면서 혈액을 걸러주고 노폐물을 밖으로 보내는 작용을 하다 보니까 1차적으로 독소가 많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혈액에 독소가 안 쌓이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신장 기능이 콩팥 기능이 약화를 시키는 것은 유전적인 것보다는 후천적인 게 훨씬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 질환은 정말 5%에 불과하고요. 콩팥은 나머지는 계속 쌓이고 쌓여서, 즉 이게 뭐예요? 고혈압과 당뇨죠.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이 탁해지고 그리고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것들이 쌓이고 당 수치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이게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결국엔 콩팥 질환 환자들이 많아져서 진단명으로 하면은 물혹이 있다. 이걸 뭐 다낭신이라고 하고 사구체 신염, 사구체라는 거에 대한 염증이 생겼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진단명들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그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이걸 갖다가 진단을 바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콩팥도 침묵의 살인자다라는 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번 강연에서는 그렇지 않다. 여러 가지 이미 여러분에게 신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콩팥도 회복할 수가 있다. 어떠한 건강 정보들을 많이 보시면 한 번 망가진 콩팥은 회복이 안 된다라고 겁을 주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이번 강연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콩팥은 신호가 없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미 왔을 때 진단했을 때는 늦었다. 이미 10에서 20% 망가지고 그 망가진 거 회복이 안 된다. 거기서 벗어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현대의학에서 기준점을 5단계로 보통 나눕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보통 사구체 여과율 그 퍼센테이지와 크레아틴으로 하는데 이 크레아틴은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근육에서 생성되는 단백질 하나의 물질인데 콩팥에서만 걸러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콩팥의 기능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아는 건데 신호가 대표적인 게 똑같아요. 근데 이게 어렵다는 거죠. 구분하기가. 두통, 어지러움, 뭐 눈이 잘 안 보인다든지 흐릿하게 보이든지 여러 개로 보인다든지 그리고 계속 졸린다든지 그리고 가장 콩팥 기능이 안 좋았을 때 오는 게 부종. 근데 이거 간도 똑같거든요. 제가 지금 얼굴이 다른 때보다 더 조금은 까맣게 보이실 거예요. 왜냐면은 햇볕을 많이 쐬고 왔거든요. 제가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지금 유럽 지역을 돌고 있는데 스페인, 이탈리아 이렇게 햇볕이 따뜻한 나라들. 근데 가면요, 정말로 그 선크림 바르는 분들 못 봐요. 정말로 선탠이 어떻게든 햇볕을 더 받으려고 하고 태닝을 다르려고 오일 정도 바르지 우리나라처럼 선크림을 많이 바르는 문화는 없다. 왜 뜬금없이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 콩팥이 망가지게 하는 물질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 불편하시겠지만 피부를 갖다가 지금 탄력 있게 만들고 내 현재 갖고 있는, 그래서 뭐 가속노화, 저속노화 이런 얘기가 노화 방지가 지금 계속 화두로 건강 분야에서 얘기가 되고 있고 화장품 분야에서는 계속 나이보다 더 젊게 보이는 피부, 탄력 있는 피부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거기에서 피부가 흡수하는 중금속이나 각종 화학 물질들이 간과 콩팥을 병들게 한다. 더 나아가서 치매로까지 유발될 수 있다라는 기전은 나와 있습니다. 유제품이 유방암을 갖고 온다라는 게 밝혀졌듯이. 그래서 저는 콩팥을 갖다가 먼저 회복을 시킬 방법은 가장 먼저 이러한 것들이에요. 우리 여성분들 화장 진짜 안 먹은 날 있거든요. 그 화장만 해도 피부 트러블 날 때 있고, 이게 생리전 증후군을 떠나서 아니면은 완경이 와고 나서도 피부가 뒤집어지신 분들 많아요. 그때는 저는 가장 먼저 상담 오면요, 그런 여성분들한테는 화장, 향수,
파마 요거 먼저 중단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중단하고 그냥 채소가 실천했는데도 그렇게 꿈쩍 안 하던 혈당 수치 아니면 콩팥 수치 개선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경국적으로 이런 게 계속 병원 데이터에 안 쌓이는 게 안 아프신 분들 아니면 더 이상 수치에 집착하고 연연 안 하신 분들은 안 가요. 그리고 좋아지더라도 그 얘기를 기록을 안 합니다. 선크림을 중단했어요. 화장을 안 해요. 파마를 안 해요. 근데 이런 연구 논문들 이미 많이 나와 있거든요. 물론 아직 메타 분석에 의해서 나오기까지는 어렵죠. 그리고 왜냐면 이건 연구비 지원이 다각도로 될 수가 없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화장품 회사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거든요. 선크림이 치매를 유발하는 기전이 있다. 근데 알아요. 계속 그래서 선크림이 여러 가지 버전이 나오는 겁니다. 중금속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과학자들이 그걸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콩팥이 안 좋아질 때 주는 신호는 부종도 있습니다만 피부 트러블에도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라. 염색을 했을 때 내가 눈이 따갑고 어지럼증이 생기고 두통이 심하다면 그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된다. 특히 커피로 인한 두통, 피부 트러블, 변비 이러한 게 다 콩팥이 나 지금 힘들어라고 주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그것들만 제거를 해주면요. 회복을 해요. 자꾸 회복이 안 된다라고 그걸 주입을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같이 정말 부족한 사람이 봐도 수치가 좋아지고 경과가 좋아지는데 이거를 애써 외면한다고 해서 이게 감춰질 진실이 아닌데 그래서 절대로 콩팥은 이거는 한번 망가지면 안 된다더라는 생각에 갇히지 마시고 내가 현재 몸이 주는 신호들 이게 뇌졸중과도 비슷해요. 간이 안 좋을 때도 오는 신호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때 저는 또 말씀드리잖아요. CT 찍으면 콩팥이 힘들어요. 조영제 배출하느라고 어마어마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배출하면 다행이에요. 배출도 또 잘 안 돼요. 몸에 남아요. 그럼 계속 아픈 거죠. 그게 결국에는 루푸스나 자가면역 질환으로 또 진단을 받고 류마티스염으로 진단을 받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점을 좀 바꾸셔야 돼서요. 조금은 불편하고 인식 전환이 돼야 되겠으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연구 논문이나 근거 자료는 다 이미 나와 있고 분명히 이러한 신호들을 빨리 알아차리고 즉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혈액이 5리터라면 림프액은 15리터나 우리 몸에는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림프 시스템을 회복을 했을 때 콩팥을 회복시키는 왜냐면 콩팥은 모세혈관들을 기본 바탕으로 이게 배출이 이루어지는데 이 능력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게 림프 시스템을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상수도 역할을 하는 게 혈액이라면 하수도 역할을 하는 게 림프 시스템이에요. 배출해주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역할이죠. 그리고 이 림프 주머니에 이 쓰레기들이 쌓인 게 배출을 못하고 노폐물들이 쌓여서 3cm 이상, 1cm 이상 막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종양으로 검사를 받고 진단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먼저 완전 배출을 시켜주기만 해도 반드시 우리 콩팥은 회복하고 그러한 증상들이 좋아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콩팥의 5단계 마지막, 즉 4단계 정도 가면 병원에서 이제 혈액투석을 준비하자고 하는데 3명 중에 1명 걸로 주위에 이렇게 혈액투석 하신 분이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암도 3명 중에 1병 그죠? 고혈압, 고지혈, 당뇨약은 그건 기본으로 이제는 둘 중에 1명은 먹고 있다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슬픈 현실이에요. 우리나라가 왜 선진국이 돼서 정말 더 잘 먹고 잘 사는 경제 수준이 돼 있는데도 약 먹는 사람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느냐를 한번 그 근본 원인을 따져봐야 된다는 건데 콩팥도 마지막의 혈액투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혈액투석이 시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희망으로 들릴 수도 있는 얘기지만요. 반대로 혈액투석 10년, 30년 했을 때 그 끝은요. 진단명에는 대부분이 신부전이 아니고 그러니까 콩팥이 문제가 아니고 신부전으로 사망되는 진단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심장질환이 오는 거죠. 합병증으로. 아니면 폐렴이 오는 거죠. 그래서 사망률이 폐렴이 많은 것도 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혈액투석을 계속하면 결국에는 당뇨 합병증이 와요. 그러니까 눈이 먼다든지 손발 잘라낸다든지 아니면 칼륨 수치가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제한을 하니까 결국에는 칼륨의 조화가 맞아야 되는데 나트륨, 칼륨, 그리고 칼슘 이 역할들이 맞아야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는데 그게 안 돼서 결국에는 심부전, 심장마비로 돌아간다는 거죠. 아니면 장내 출혈이 심해서 그걸로 인해서 심장마비가 온다든지 대부분 결말이 암 환자들하고 같아요. 그러면 그 끔찍한 세월들 동안에 물론 그렇게라도 오랜 시간 사는 게 낫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신다면 그게 맞겠죠. 하지만 그게 의료 산업이 만들어낸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킨다는 이유로
인간의 삶의 수준과 질을 떨어뜨린다라는 생각을 이제는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신장질환, 콩팥질환들을 그대로 놔뒀을 때는 이런 끔찍한 일에 당한다. 중환자실에서 몇 달, 길게는 몇 년을 누워있고 무식 상태로, 뇌사 상태로, 코마 상태로 체외 이제 생명 유지술 장치에 의해서 그거를 혈액 투석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강조드렸던 것 중 하나가 제 책에도 조금 언급도 하고 강연도 이렇게 몇 번 드렸던 게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에 관심을 좀 가져라.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불필요하게 연명치료, 왜 이거는 더 이상 연명의료라고 이제 명칭을 하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치료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콩팥 혈액 투석도 과연 어디까지 치료로 봐야 되느냐. 본인도 힘들지만 가족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연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만 계속 유지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게 과연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 삶을 결정하는 능동적인 주체로 살아가느냐라는 얘기까지가 가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완전한 건강을 가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는 여러분이 죽지도 살지도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그런 생명 유지 장치를 달고 가족들 알아보지도 못하고 면회를 왔다 갔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삶이 떨어지는 수준이 온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전연명의향서를 반드시 한번 살펴보시고 저는 그거를 작성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검색만 하셔도 많이 나오니까요. 이번 기회에 거기까지 콩팥질환의 끝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해놓으면 그나마 내 삶을 마감하는 데 있어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정보를 드립니다. 우리 망가진 콩팥을 살리기 위해서 꼭 먹어야 하는 것 하면 저는 당연히 채소과일이겠죠. 그래서 이건 다 헷갈리시는 정보예요. 물론 무조건 병원에서 먹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4단계에서 5단계 정도 환자들에 대해서 채소과일을 제한을 시키는데 칼륨 수치 때문에 그러는데 그 부작용은 뭘로 이제 감당이 안 돼요. 근데 그 얘기대로면 많은 임상 경험들의 그 자료들도 보고 제 예방원 상담 환자들을 보면 4단계, 5단계 혈액투석 받다가 이건 못하겠다 싶어서 오신 분들이 채소과일식 착즙을 먹고 좋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녹즙을 먹고 위암 환자들이 좋아지듯이 콩팥이 다시 회복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책에서 계속 그거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처음부터 녹즙을 먹어라 아니면은 케일 주스나 샐러리 주스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단계별로 그게 다 상의를 하셔야 돼요. 전문가와. 병원에서 그걸 해주면 가장 좋죠. 그걸 해주시는 전문의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요새는 영양사가 병원에 있고 사회복지사까지 있어서 통합의학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불필요한 치료는 돈들 아끼고 식생활 습관으로 훨씬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줘야죠. 근데 그 돈이 안 되거든요. 실제로. 상담비도 안 줘요. 그러니까 누가 이게 힘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바로 녹즙이나 하지 마시고, 그래서 CCA 주스를 말씀드린 건데 이 이전에 하셔야 될 게 뭐냐? 레몬수예요. 제가 그 몇 년 동안 계속 유행을 시켜서 제 기업들이 팔게 만든 것 중 하나가 CCA 주스와 함께 레몬 착즙 입니다. 그러니까 레몬수를 드셔라. 하루 시작을 할 때 음양탕 물로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 레몬수를 드셔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레몬은 몸을 산성화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신장, 즉 콩팥은 석회화 된 모세혈관들 때문에 이 기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게 수치가 나오는 거니까 이 석회화 시키는 것, 뭐 50개는 원인도 석회화라고 하잖아요. 칼슘이 부족하면 이게 되려 석회가 생겨요. 그러니까 되게 좀 모순적인 게 되게 많아요. 병원에서는 칼슘 영양제를 먹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떤 데서는 또 파는 단체에서는 영양제 중에 칼슘 꼭 먹으라고 하고, 근데 이 석회화를 만드는 게 칼슘이 원인이지만 결국에는 칼슘 부족 때문에 생긴다라는 기전이 밝혀졌어요. 근데 이게 단순 영양제나 약물로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레몬에는 비타민 C뿐만 아니라 이런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즉 유기산, 구연산, 인, 여러분이 들어보셨던 레몬산, 사과에도 많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레몬수만 꾸준히 드셔도 콩팥이 회복을 한다. 혈관이 깨끗해진다. 그러면 앞서 설명드렸던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변비, 암 모든 게 좋아집니다. 왜? 혈관의 공급이 잘 되고 노폐물이 잘 나가야
우리 몸의 림프 시스템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소 과일을 내가 먹는 게 아직은 부담스러우신 환자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레몬수부터 시작해 보세요. 레몬을 그냥 생으로 먹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스퀴즈해서 그 즙을 먹는 겁니다. 즙도 물과 희석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물을 잘 희석해서, 이거는 제 떠먹여주는 TV에서 제가 레몬 편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서 좀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콩팥 환자분들은 반드시 레몬수를 실천하셔야 된다라는 걸 강조드립니다. 꼭 콩팥 환자들 뿐만 아니라 저는 예방원 오신 분들, 그리고 제 강연 기본으로 현재 지금 여러분 몸이 아프시다면, 특히나 아프다는 건 간과 콩팥 해독해주는 기관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가장 기본적으로 저는 끊으시라고 하는 게 커피랑 영양제, 그리고 유제품이에요. 술, 담배는 그거는 선택사항이라서 이거는 논외로 하고요. 왜냐하면 음식으로 알고 계시는 게 이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콩팥을 살리기 위해서는 생각해 보세요. 노폐물을 걸러서 내보내야 되는데 커피가 약물인 카페인과 발암물질인 화학물질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뇨작용을 활발히 한다는 건 동시에 갈증을 유발시킨다는 것도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변비를 갖고 와요. 그 동시에 어떤 것도 있겠어요? 크레아틴 수치, 아까 말씀드렸던 근육에 나오는 단백질인데, 이게 뭘로 인해서 많이 그게 발생이 된다? 육류 섭취에서 많이 또 확인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활습관 면에서 이것들만 조금 제한을 해보세요. 100일만 해보세요. 100일만. 평생 끊으라는 말씀 안 드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아이스크림, 냉동식품, 초초초 가공식품들이죠. 간과 콩팥이 해독할 수 없는 물질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과 동시에 MSG 논란. 지금은 MSG라는 말을 아예 못 쓰게 만들었는데, 글루탄산 나트륨, L글루탄산 나트륨 식품 성분표에 들어있는 게 그게 MSG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미원이었죠. 다시마에서. 그리고 지금은 사탕수수에서 이거를 정제해서 추출해냈으니까 몸에 무해하다라고 결론을 자꾸 내리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아미노산이 있어요. 필수 아미노산도 있지만 글루타메이트처럼 이게 이제 글루탐산인데, 이게 우리 몸에 전반적인 작용을 하는 효소입니다. 근데 콩팥에도 이 기능을 갖다가, 콩팥이 걸러주는 기능인데 이게 아주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는 게 밝혀졌어요. 여러분, 간에는 글루타치온이 그 기능을 한다면 콩팥에는 글루타메이트라는 게 그 역할을 해요. 근데 이게 인공적인 게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부터 해서 틱장애, 여러 가지 인지장애 능력이 있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여러 가지 음모론이 아니고 백신이라든지 이런 MSG, 인공감미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글루탄산 나트륨뿐만 아니라 아스판탄, 아세선파칼륨, 스테비아 이런 인공감미료도 드시면 안 된다고 강조드린 이유예요. 그래서 콩팥 환자들은 특히나 이런 인공 조미료에서부터 벗어나셔야 반드시 좋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혈액투석 나 받기 싫은데 하시면서 계속 커피 드시고 몸에 좋다는 영양제 찾아 먹고 간과 콩팥을 살리는 영양제가 있었다면 혈액투석을 받으신 분도 없어야죠, 여러분. 자명한 사실이에요. 어떠한 약물도 간과 콩팥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약 사임에도 불구하고 한약의 효능과 효험을 계속 강조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해요. 왜? 한약도 약이거든요. 그나마 자연에서 정말 와서 약재를 자연에서 온 걸 건조시키고 말린 거를 물에 달여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확인이 됐던 거죠. 이게 어떻게 원리로 하는지. 생약화학, 화학 물질 모든 것들이 현대 과학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자연에서 온 채소 과일이다. 왜? 40도에서부터 효소 효모는 파괴되거든요. 그래서 삶아서 데쳐서 먹었을 때 칼륨 수치는 떨어질지언정 다른 수치도 다 같이 떨어진다.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이. 그래서 콩팥 환자들이 완치가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근데 그 외에서는 자연 치유하시는 의사분들이 하는 곳에서는 다 완치한 사례도 있고, 이게 더 이상 그러니까 민간요법이나 통합요법으로 대체요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전인의학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셔라. 반드시 좋아지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러한 내용들을 계속 저는 책을 통해서, 강연을 통해서 전파드리겠습니다.
제가 떠먹여주는 TV에서 처음 강연 올 때는 나를 살리는 습관, 죽이는 습관, 자기계발서로 인사를 드렸어요. 즉 건강한데 왜 뜬금없이 자기계발서냐? 결국에는 마음이 편해야 된다. 그걸 강조를 드렸는데 이번에 다시 인사드리는 게 7번째 책입니다. 벌써 완전 건강 3단소라는 제목인데 완벽할 건강은 할 수가 없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번 책에서도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일상을 사는 데 있어서 방법론보다는 습관을 만드는 것보다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근데 좀 더 쉽게 썼어요. Q&A 형식으로 총 60개의 질문으로 제가 지난 수년간 그리고 10년 넘게 상담을 하면서 채소과일식 아니면 건강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것들, 가장 궁금하셨던 것들, 이런 강연을 보고 실천하면서 궁금하셨던 것들을 60가지로 압축하고 선정해서 했는데 책을 읽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하루에 3개의 질문씩만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 20일이거든요. 근데 3개도 읽기 어려워? 그러면 하루에 2개씩만 읽으시면 30일 한 달이에요. 그렇게 하루에 2개, 3개씩 읽으시면서 실천을 함께 해보시라는 거예요. 채소과일식 뿐만 아니라 삶 전반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운동은 맨발 걷기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다. 그리고 일기를 좀 써보셔라. 하루를 마감하고 내가 어떤 걸 먹었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를 20일과 한 달만 하셔도 우리 몸은 분명히 달라진다. 거기에 대한 사례들이나 방법론까지 넣었기 때문에 아마도 제 건강서적에서는 종합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일이 되고 나면 60일, 90일, 그래도 그 다음은 결국에는 1000일,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너무나 조급해하지 마시고 나 채소과일식 실천했는데 왜 바로 안 돼? 나 다시 카니보, 육식 먹는 거 해볼래. 이것도 해도 안 돼? 나 다시 기능의학처럼 강조하는 영양제로 한번 해볼래. 너무 성급하게 조급하게 선택을 안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절대 여러분이 약물을 드시면 안 됩니다. 수술하면 안 됩니다. 건강검진 무조건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 걸 하는 와중에 가장 기본이 채소과일식을 바탕으로 하시면서 하시고 싶은 것, 드시고 싶은 것만 해도 충분히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는데 그 건강의 기준을 뭘로 잡아라? 완전한 걸로 잡아야 된다. 완벽으로 잡으니까 우리가 계속 강박과 집착에 시달리고 소비 마케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계속 끌려다닙니다. 그거는 모든 사회 전반 분야에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정말 외딴 무인섬, 무인도에 들어가서 살지 않는 이상은 벗어날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는 원리와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를 한 번쯤은 이 책을 통해서 앞선 여러 가지 책들도 있지만 이 책 한 권이면 충분히 궁금한 것들 그리고 실천하는 것까지 잡으실 수 있고 그리고 이미 기존에 채소과일식 잘하고 계신 분들 역시나 더욱더 궁금한증이 해결돼서 주위에 자신있게 나누고 전파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결국엔 사람이 사는 거는 행복하게 사는 건데 나만 행복하면 그거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위와 나누고 그 행복을 더욱더 극대화했을 때 그건 결국엔 뭐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하루하루 감사하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살 수 있다. 그런 목적에서 이번 떠먹여주는 TV에서 강연 영상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응원 댓글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해주시면 감사드리지. 네가 뭘 아는 뭘 알아? 이렇게 부정적인 댓글 쓰면 그 몸에 고스란히 부정적인 기운이 나한테 온다라는 것까지 꼭 기억하시면서 웃자고 한 얘기니까요. 웃으시면서 이 강연 영상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치유는 예방입니다. 감사합니다.